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면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오는 TV 채널에서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나가고 있죠. 저희가 채팅창 오늘도 역시나 활짝 열어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서로 의견도 공유하시고 감정적인 부분도 공유를 하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또 좋은 질문들, 좋은 코멘트들은 바로 또 소화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채팅창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특이점은요. 시장 분위기와 매크로적인 거 그리고 전략적인 거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발 악재,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니까 이게 또 배드 뉴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탄탄한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올해는 역시나 없을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완화적인 스탠스는 내년 이후에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에 시장의 눈높이가 한층 또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일단 지켜보는 스탠스여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월수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그 중심에 있던 것이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 이게 상향 조정되면서 2차 전지가 힘을 받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믿을 만한 거 실적 나오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가는 2차 전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자, 그리고 각 나라에서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탈리아, 동남아 등등 중국인 입국자 규제를 속속들이 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제 완화되는 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빗장을 많이 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항공도 한 3, 4%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튼 이런 리오프닝 종목들 관련해서 중국발 이슈 언제 다시 한번 수급이 쫙 들어와서 시세를 내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쉽지 않은 시장에서 또 나와 주셨습니다. 월수팀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최창준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좀 주말 지나서 건강 좀 되찾으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아프신가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졌어요? 네, 잠을 진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잔 것 같아요. 잠이 보약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잠도 잘 못 자면 사실 이 매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고 약간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잠을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반나절 잔 것 같아요, 거의. 신생아처럼 네, 한 네. 12시간. 그렇죠. 금요일 날 저녁 9시 자가지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거의 9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침과 내가 잠은 잔 것 같은데 똑같이 9시여가지고 지금 아침인가 저녁인가 헷갈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또 해보겠고 한균수 매니저가 또 대표적으로 잠을 안 자는 걸로 AI로 또 유명하잖아요. 하루에 4, 5시간 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 좀 자야 되지 않겠어요? 주말에 자려고 해도 예. 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보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찾아볼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도 컨디션은 항상 최상이죠. 좋죠? 로봇답게. 네. 아직 뭐 배터리가 양호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배터리 얘기해야 되니까 네. 계속 풀충전 상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성규 매니저님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속초 갔다 왔어요. 속초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친구들하고 속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산책하고 예. 강아지들하고 놀고 가정에 충실하고 항상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비결, 운동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냥 마인드죠.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나는 언제나 39이다. 최창준 매니저님도 매매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네. 종목이 가야 되는데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좋은 종목도 다 빠지거든요. 예. 그럴 적에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투자한 그런 기업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폭풍과 태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지금 오늘 시장 보고도 계속 믿음이 있습니까? 저 2차 전지 최창준 아닙니까? 아, 2차 전지.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고 예. 다 외면을 해도 저는 갑니다 그냥. 보여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신고가 추라이 보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컨디션과 지능과 그리고 마인드 이렇게 3인 3색으로 열심히 또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미국발 악재. 사실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상승하는 그런 증시들도 힘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확인해야 된다. FOMC 봐야 된다. 그리고 주 말에 있는 고용 보고서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 마지막에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잘 나와주면서 야, 이거 미국 경제 이렇게 탄탄하면 연준이 이 매파적인 스탠스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 증시까지 오늘 얻어 맞았습니다. 국내 증시 언제 안정 찾을 수 있을지 스탠스를 바꾸려면 그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은 뭐가 될지 세 분 판넬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일단 적당히 잘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시장 전망치가 1월 신규 고용이 한 18만 명, 19만 명 정도였는데 발표치를 까보니까 이제 51만 7천 개가 나와버리면서 미국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고용 시장도 좀 뜯어서 보시긴 하셔야 되는 게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접객업이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거, 레저와 관련된 거,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업종에서 일자리가 또 많이 늘었는데 이게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열었으니까. 예.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이제 꼭지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둔화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고 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 고용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과속 브레이크.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네.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거고 과속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너무 세게 올랐어요. 너무 밟았어요. 지금 제한 속도 밟아서 자동차의 성능이 250km밖에 못 달리는 자동차가 300km 밟아버렸어요. 그냥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잘 잡히나요? 잘 안 잡혀요, 지금 예. 같은 경우. 그래서 2월 달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2월 달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다. 왜냐하면은 구석구석 다 땡겨버렸잖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뭐 AI, 뭐 기타 등등등. 그게 과연 가치가 그 정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고인사이트 들어보고요.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업종 차별. 업종 차별?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은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시장은 안 죽을 겁니다. 예, 미국은 빠질 수 있어도 미국 대비 아시아 시장은 덜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서 분명히 그 안에서 저는 업종 차별화 장세가 2월 달에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여기부터 이제 뷰의 싸움이지 않을까. 어느 업종은 좋게 보고 어느 쪽은 차이실은 봐야 되느냐. 이런 뷰 차이로 좀 포트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은 우리가 이따가 전략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한균수 매니저님부터 요거 고용 관련해서 한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사실 요거 놓고도 미국의 서머스 네임드죠. 서머스도 나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한균수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게 또 고용 지표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시장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너무 잘 나오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신규 고용 전망치가 한 18, 19만 건 맞는데 발표치가 51만 7천 건이면 거의 한 3배 정도 나온 거고, 참고로 지난달 신규가 26만 건이었거든요. 지난달 비해서도 이제 2배 정도 잘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미증시 차트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서 이게 꼭 이 포인트를 알고 가야 되는데, 나스닥 시초가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시초가가 마이너스 2%였고요. 보합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59% 마감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규시장 나스닥에서 마이너스 1.5%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 창중일 때 미증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보합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또 뒤집어서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고용지표가 이 정도로 잘 나온 것 치고는 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월가에서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5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입니다. 7년여 만에 이번에 쇼커버가 제일 많이 나왔다, 1월에. 여기서 말하는 쇼커버는 뭐냐면, 이제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들이 이번에 나스닥 더 내려갈 거라고 숏 배팅을 엄청나게 세게 해놨다가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포지션을 청산한 비율이 지난 7년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그거 치고는 좀 안 빠졌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나스닥 못 올라갈 거라고 본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물론 저는 계속해서 이제 롱을 보지만 미국에서도 비관론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용지표 관련해서 실업률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업률인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코로나 직전에 참고로 3%대 후반, 4%대 초반에서 실업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실업률이 15%까지 갑자기 이제 올라갔고, 저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실업수당 청구를 엄청나게 하고, 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주는 거 이외에 추가 보조금을 4인 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뿌려댔었죠. 그러고 나서 실업률이 잡혔고, 이번에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 실업률이 3.4%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25년치인데 25년치를 통틀어도 미국 실업률이 3.4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높았고, 맥스로 놓고 보면 이게 거의 한 70년, 80년치 차트거든요. 미국이 3.4%를 찍었던 시기는 1959년입니다. 59년 여기에요, 여기 라인에서 3%대 초반이 나왔었고, 지난 64년 만에 미국 실업률이 최저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에는 예를 들어서 고용도 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에서도 고용을 할 거고, 식당에서도 고용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이 나눠지는데, 이번 일자리 증가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이랑 여행업 같은, 접객업 같은 호텔 관련된 업종처럼 리오프닝 쪽에 이제 엄청나게 집중이 이제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을 시작했으니까 느는 건 오케이. 여행 안 가던 거 가고,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나 이런 대표적인 항공주들 CEO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경기 침체 뭔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다. 우리 너무 핫하다. 그쪽으로 이제 보복 소비가 좀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 소비 동향인데, 연준이 일자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 상황이 되게 독특한 게, 미국 가계 자산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4인 가구에 가장이신 분이 나이가 50대다. 그럼 가계의 평균 자산이 있잖아요. 대출도 있을 거고, 모아놓은 예금, 적금 같은 거 있을 거고, 주식하시는 돈도 있고, 좀 나눠져 있겠죠. 가계 평균 저축액이라든지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소득 라인에 맞춰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예비 현금이 미국에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반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잘리면 다 굶어 죽어요. 예.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다 쓰는 게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 지표로 이게 연결이 다이렉트로 되니까, 일자리 잃으면 당장 돈이 없거든요. 어차피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비자라든지 미국의 이제 신용카드 이제 발행하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아멕스 같은 데에서는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델타 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들 CEO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 침체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다. 더 좋아졌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소비 지표는 튼튼하고 고용 지표는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좋은 거란 말이죠. 단기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 조절 안 하겠다 이거 갖다 걱정하는 거지. 이게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저 때가 오히려 저 튼튼했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뭐 크게 뭐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한데 시장 반응은 앞서 먼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예.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에 비해서 시장이 선방을 잘 했다. 그리고 이거 나올 때쯤에 보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쇼커버를 다 때리고 있더라. 그러면 롱이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딥한 내용이라서 추가적인 뭐 지표나 뭐 이런 거가 좀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이건 진짜 짧게만 다른 분들도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고용 잘 나온 거 한기수 매니저님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계절적인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앞에. 이게 뭐 여기서 뭐 단기성을 갖고 있다는 그 단계의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번 달은 일자리 많이 늘어놓고 다음 달부터 줄어들 거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리오프닝 하면서 튀었던 통계가 지금 이제 반영되는 정도라서 앞으로 뭐 머지않은 시간이 예를 들면 뭐 2달이건 3달이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서비스업 지표들도 좀 악화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숫자 발표보다 미증시 반응이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야 고용지표 이거 망했네 이거? 긴축 이제 안 하겠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스닥 밀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노답인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였는데 시장이 지표에 비해서 반응이 뭐지 어쩌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장 반응. 잠깐 그 발작을 네. 일으켰다가 맞습니다. 또 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장중에 이거 보합까지 당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업종 차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 고용 보고서 일단 그냥 오늘 하락한 거 요거 고용 보고서 때문이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왔는데 좀 이유가 필요했던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인 것 같은데 둘 다다. 왜냐면 이제 파월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고 더 올릴 건다라고 말했고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멘트를 해왔는데 시장은 이제 파월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인 페드워치 같은 경우도 금리 반영 자체를 3월 달까지만 올려놓고 5월 달부터는 동기일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고용 보고서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5월 달도 25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좀 이제 컴퓨터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이 요 페더워치인 건데 원래는 3월 달까지만 올라가는 거였고 5월 달에는 25가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동결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5월 달에도 25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없는 것이냐가 아니고 여전히 시인 페드워치에서 베팅은 지금 5월 달까지 올린 다음에 연말에 내릴 거다라고 전망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발언은 없었고 그다음에 좀 비둘기파였었던 메리데일리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약간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계속 올릴 거다. 약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원래는 그냥 고용 지표 때문에 그냥 뺐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스닥이 반등은 주지 않고 그냥 뺐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전의 발표 이후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ISM 서비스 지표가 좋다 보니까 올라왔다가 장 마판을 다 빼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는 파월의 발언이 또 한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 같고 그다음에 증시 자체가 1월 달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 보니까 더 뭔가 올리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3월 달에 멈출 줄 알았던 금리 인상이 5월 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 약간 지금 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미국이랑 아시아 쪽은 디커플링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올라오고 있는 글로벌 자금 흐름인 겁니다. 네. 일단은 올해만 봤을 때 여기 옆에가 중국 쪽인 건데요. 이 중국의 지표를 중국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한 달 동안 들어왔는데 이 지금 들어온 금액대가 거의 한 26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돈이 거의 7조 원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달러를 샀던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리오프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저가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신흥국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으로만 쏠리지 않을 거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괜찮게 뷰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미국으로 쏠리고 달러가 쏠리면서 지금 달러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러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달러인 거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화요일 날 발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거 앞두고 약간 지금 조정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새벽 2시? 그렇죠. 인가요? 네,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 2시인 2시, 건데 2시 반. 이게 그냥 발언이 아니고 이겁니다.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파월 연준의장의 모습인 건데 지금 이게 그 워싱턴 DC 쪽에 가가지고 대담이 있는데 이게 그 카일라라고 하는 세계 3대 산업펀드 창립자 칼라일. 거기에서의 사람이 이제 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둘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지금 CNBC 지금 MC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라서 이 자리에서 이제 파월한테 좀 직설적인 질문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번에 조금 비득이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둘 간에서의 대담인 거라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시장에 조금 경계감을 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간 조정은 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느 지표를 보다 봐도 다 과매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인 건데 제가 봤을 땐 시장이 다 깨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오늘 2차 전지 올라갔었고 리오프닝 올라간 거 봤을 때는 업종별로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은 업종별 차별 장세인 거지 시장이 계속 다 같이 죽는 장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관상적으로 저렇게 온화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탑골공원 이런 데 가면은 바둑 두시는 분 중에 저런 분들이 초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미소가 좀 불안한 건 감이 좀 있다.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이 진짜 자료 잘 찾는 것 같아요. 저도 뭔 얘기 하나 하루 종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둘이서 대담하고 매파적인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매파적일 그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조 매니저님 과속 브레이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고용 보고서 때문에 좀 흔들렸던 글로벌 증시 이런 거는 좀 최근에 상승 흐름에 살짝 그냥 이유를 갖다 붙였다.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나 봐요? 지금 시장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과민 반응. 왜 FOMC에든지 연준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그런 느낌이 FOMC를 들었어요. 무시하는 시장 분위기다? 그럼요. 자기들이 먼저 시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2월 달, 3월 달까지만 0.25% 인상을 한다? 연준이 틀렸다? 그럼 누가 장담을 해요? 아직 지표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는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스페인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온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고 고용도 완전히 또 잡히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다 올렸어요. 시장도 올리고 종목도 올리고 IT가 됐던 무슨 화학이 됐던 철강이 됐던 기계가 됐던 조선이 됐던 바이오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 또 올렸고 노보를 올렸고. 예.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뭐지? 다 올라갈 만한 그런 진짜 저평가였나? 아니거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확 올라올 때 같이 으쌰으쌰 했는데 그럼요. 정신 차릴 때쯤 보니까 요 밸류 맞나?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한 두 방 또 급락 맞아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걔네들이 계속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3개월, 6개월씩 누워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신소재 얘네들이 거의 뭐 신고가에 근접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 많이 온 게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은 걔네들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4분기 실적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안 좋지만은 그쪽에서 업황이 좋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바이오도 그랬든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그런 이슈 그거를 가해서 재탕을 하고 곰탕을 끓여가면서 올린 거거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분명하게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나스닥 지수가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다른 그런 그 뭐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중국의 뭐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일본의 니케이 지수 이런 그런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2월 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2월 달에 금리 인상 0.25% 했고 3월 달에 0.25% 했잖아요. 근데 2월 달에 발표하는 2월 14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CPI가 6.5% 지난달에 발표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와버려요. 인플레이션이 6.5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한 번 더 6.3, 6.2 떨어지는 게 아니라 6.5에서 다시 그냥 6.6 올라버려 봐요.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 지속된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고용도 안 잡히고 물가도 안 잡힌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연준 파월 의장 같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과거서부터 옛날에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모든 중국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 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1월 달에 급등을 해가지고 저는 그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강조하겠지만은 2월 달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뭐 워낙 그 통계적인 거를 다 달달 외우고 계시니까 요거 CPI 지금 최창준 매니저님 말한 것처럼 네. 지금 예측치 뭐 나온 거를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좀 잡힌다고 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뤄야 되겠지만서도 지금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지표를 봤을 때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꺾일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주택 지표 자체가 원체 많이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밀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것도 컴퓨터 화면 좀 보여드리면요. 예. 지금 바로 자료 하나 찾은 건데 이건 이제 만화인 중고차 지수라고 합니다. 네, 만화인 중고차 지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고차 지수라고 해서 중고차 가격이 아니고요. 미국의 중고차 딜러들이 그 자동차 가격을 사가지고 오는 가격을 가지고서 만드는 지표가 만화인 중고차 지수인 건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다가 지금 이번엔 조금 반등은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지금 자료들 봤을 때 지금 주택 가격들이 지난번에 진로 쪽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고 그 6개월 뒤에 후행하는 게 CPI 주거인 거니까 주거 쪽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다른 지표들에서 뭔가 추세적으로 더 빠지지 않게 된다면은 약간 그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번과 같은 크게 둔화가 되는 현상들은 결국 주거비가 조금 좌지우지를 하지 않을까. 다른 지표들은 크게 지금 둔화로 나타나주고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지금 주거비 쪽은 사실 지금 CPI 쪽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좀 시장 예상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파월회장 얘기 또 했더니만 기본충실님께서 명하나님 영어로도 대화가 되니까 한 방안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한국에 안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만 시켜주신다면 파월회장 앉혀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또 물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파월회장이 안 되면 불나더라도 근데 혼자서 그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을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이제 매경 쪽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움직여서 또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월 다시 아니어도 뭐 불라드라도 아니면 뭐 다른 연준 위원이라도. 제가 얼마나 원래 좋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 완전 긍정론자고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인데 1월 달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등했어요. 많이 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경고를 조심하자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세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나서 뒤에도 있어서 짧게 갈게요. 한기준수 매니저님 먼저 세 분 다 여쭤볼 거예요. 그럼 2월 오늘 월요일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던 게 빅테크 실적 보자, FOMC 보자, 고용보고서 보자 다 봤어요.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렸고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이번 주 시장 그리고 2월 달 시장 어떤 섹터나 아니면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님. 당분간 고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퍼가 고퍼 좋을 좋아. 것 같다? 미국이 작년 말에 다우 올라올 때 나스닥이 누웠고 최근에 그 다우 상승률을 초과하는 게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기술주 다시 말해서 시총 상위 고퍼주가 세기 때문입니다. 미증시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양쪽 하나를 공격적으로 할 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덩치가 큰 주식시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준금리가 이제 최저금리로 내려갔고 양쪽 하나부터 시장에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QE가 진행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사실 고성장 고퍼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퍼인 애들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 증시 통틀어가지고 전체 국가 내에 있는 상장사 시가총액을 비율을 냈을 때 기술주의 비율을 고퍼주 비율이 미국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뭐 10% 초반대인데 미국은 30-4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번에 기준금 올릴 때 가장 많이 두드려 맞고 최근에도 가장 늦게 올라왔는데 드디어 그 불이 좀 붙은 것 같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비트코인 반등에 같이 이제 그 녹아 들어간 것 같고 고퍼가 작년 말에 너무 특히 4분기는 완전 노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4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쉐브론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나 경기 민감 업종 올라갈 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빵부터 해가지고 기술주 그냥 3개월째 거의 3-4개월 잠을 자버렸거든요. 예. 걔네가 이제 드디어 최근에 붙은 거고 최근에 붙은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정점론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안 죽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고퍼주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국내 증시에서는 당연히 코스닥으로 치면 2차전지 같은 애가 될 거고 코스피로 보면 시총이 큰데 상장 이후에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내려간 애들이 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에다가 카카오 페이뱅크. 이런 애들이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알겠습니다. 고퍼주들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최창주 매니저님은요? 저는 리오프닝 하고요. 리오프닝? 2차 전지요. 리오프닝 2차 전지? 왜냐하면 2차 전지 충분히 쉬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같은 때 만약에 2월 달에 도망간다. 숨는다. 아니면 피신한다. 편안하게 간다. 1월 달에 좀 어느 정도 수익 났으니까 나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에 가서 피해 있으면 돼요.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해갖고 거기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아까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 지금 1월 달에 상승장을 어느 정도 즐기셔서 좀 플러스가 나신 분들, 그 수익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2월 달 돼서는 좀 전략적으로 리오프닝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현금 갖고 있다가 1월 초부터 그냥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10개 중에서 7, 8개 올랐어요. 예. 뭐 퍼센트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승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는 게 만약에 20% 올라가는데 20% 올라간 거
빠지는 거는 15% 빠지면 20% 올라간 거 다 까먹어요.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죠. 그럼요. 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냥 속절없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예. 시장이 올라간 거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실적 전망이 좋고 업황이 좋고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관련된 그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밀려 내려올 거고. 예.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얘기는 이따 이따가 얘기하니까 할까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받았고 그리고 1월 달에 갈 때 좀 쉰 감도 있어요. 쉬었어요. 충분히 쉬었어요. 예. 그리고 2차전 여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화장품을 예를 들면은 화장품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전망이 좋아서 올라갔고 LG생활건강은 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중에서 클리오 같은 종목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2월 달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리오프닝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은 1월 달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안 올라가고 예. 2월 달에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지수가 빠지거나 좀 힘들 적에 그쪽으로 매수가 쏠리기 때문에 덜 빠지고 오케이. 또 편안하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특이점에 네.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업종 차별 써주셨으니까 어떤 업종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좀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좋습니다. 예, 좀 데이터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초점은 과매수다라는 포인트인 건데 일단 CNN의 피어 잉그린드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탐욕인 거고 여기는 과도한 탐욕인 건데 지금 미국 쪽이 과도한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요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지표를 보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탐욕이 있을 정도로 지금 과하게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ADR 지표라고 해서 20일 동안의 평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100분을 나눈 건데 지금 요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모두 ADR 상으로 봤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밸류 종목들하고 이제 지수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이번 2월 달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 상관없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은 리오프닝 종목인 건데 저는 2월 달은 아무리 안 해도 포트 안에 리오프닝 종목 한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허. 왜냐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입국자 규제가 우리나라만 거의 안 풀어놓고 있는데 예. 지금 중국인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2월 달 말로 가지 않고도 좀 조기에 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2월 달 말에 이제 풀리게 되면 마지막 남아있는 악재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식은 최소한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뭔가 좀 대안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꼭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포인트가 좀 과매수 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을 해 주셨고 섹터를 본다면 좀 전략적으로 리오프닝이나 2차 전지 혹은 고퍼주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이점은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2차 전지 어디까지 달리나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을지 어떤 기대감이 형성될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관련돼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30% 정도 상향 조정한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한참 쌓여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4%, 6%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가 쉬기도 쉬었고 또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특정한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균수 매니저님 판넬부터 원통형 앤드 폐배터리 원통형 특정한 이슈가 있을까요? 투자 이슈가 있죠.
앞으로 당분간은 저 두 개 키워드가 2차 전지 내 종목들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둘 다 일단 재료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통형과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우리가 언급하고 꽤 몇 달이 지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을지. 자, 오른쪽에 우리 배터리 아저씨 최창주 매니저님은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가 커지고 더 커진다. 성장한다? 저거를 뭐 보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죠. 예. 찐빵으로 볼 수도 있고 피자도 볼 수도 있고 피자로 볼 수 있어요. 또 파이도 볼 수 있고 파이로 볼 수도 있고요.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커진다.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진다. 근데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쇼티지라고 얘기하죠, 영어로요. 쇼티지. 쇼티지. 알겠습니다. 저는 동그랗게 그려주셔서 한교수 매니저가 얘기한 그 원통형 배터리를 위에서 본 줄 알았습니다. 배터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지금. 뭐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뭐 일부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전체 파이가 커진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또 그림을 해주셨을까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뭔가 의심과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뀔 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포스코케미칼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수주가 있었는데 그 장기 계약건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LNF는 미국 진출에 대한 재추진에 대한 소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실제로 느낌표까지 바뀌는 그 순간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차 전지 주제는 우리 배터리 큰 형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파이가 커진다는 거는 또 알겠지만 2년 전에 주가 오를 때 딱 무섭게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 고평가다라는 또 그런 의견도 많잖아요. 그 파이가 커지는데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도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것만큼 더 갈 수 있나요? 2차 전지,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생각나는 회사,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그냥 테슬라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현재 그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BYD 같은 경우도 전기차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GM입니다. GM.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토요타, 혼다.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게 이제 애플카. 거기까지 되는데,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 크게 그냥 몇 개 기업만 얘기한다면은 국내에서는 에이젠솔, 삼성 SDI, SK온, 그리고 중국 회사가 CATL, BYD,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6개 회사 정도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6개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뭐 GM하고 합작법인 만들고 포드하고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또 진행했다가 또 깨지고 또 뭐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쪽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모든 그런 업체들하고 자동차 업체들하고 지금 합작법인 만들고 같이 사업을 협력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뉴스가 발표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배터리 보조금이 작년 말로 이제 없어졌는데 중국 자체적으로도 CAT라든지 BYD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예.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중국 쪽 그 배터리들이 지금 탑재돼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그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쪽으로 쏠리게 있는 거예요. 예. 한국 업체들한테. 그러면서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부족하는 현상이 쇼티지 현상이 갑자기 확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했던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잖아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1년당 4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40조 원 양극재. 그걸 한다는 얘기는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소재다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면 또 LG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따가 한계수 매니저가 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뭐 사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본이 없잖아요. 그냥 맞죠.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로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들고 있는 거 없이 하는 거니까. 저는 한계수 매니저가 원통형이면은 4680 테슬라 배터리 얘기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 같은데 맞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배터리가 저는 궁금한 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그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원통형이 이슈가 된 건데 테슬라가 만약에 가격 경쟁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배터리 개발해서 양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산 못 합니다. 왜요? 배터리가 양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단기간에 양산을 해서 수율을 이렇게 잡는다. 불량이 없이 수율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만큼의 그런 뭐랄까 역량이 안 돼요? 자기네들이 배터리 자기네가 양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됐을 때 자기네가 독박 쓰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배터리 자기네가 생산해가지고 탑재를 시켰는데 예. 화재가 나버렸어. 누구한테 책임을 질 겁니까? 자기가 독박 써야지.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들이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테슬라한테 공급을 했는데 화재가 났다. 그럼 배터리 업계들은 배터리 회사들 독박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배터리 자체만 보지 말고 BMS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도 배터리 만든다고 했다가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조용히 들어갔죠. 테슬라 한다 그러는데 뭐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회사들 노스볼트가 됐던 영국의 무슨 뭐 그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고 다 하다가 지금 다 접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배터리 회사가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거 4680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작년 얘기고 네. 이번에 지금 양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뻥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업체들한테 개발을 해가지고 예. 업체들하고 이제 제휴를 하겠죠. 이렇게 뭐 같이 연구 개발하면서 그래서 LG엔솔하고 지금 삼성 SDI가 4680 배터리 네. 지금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미국에다 짓는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가 더 필요한 거고 삼성 SDI하고 LG엔솔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배터리가 각형이 있고 파우치가 있고 원통형이 있는데 그리고 LFP 배터리가 있고 NCMA 배터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프리미엄급이 아니라 약간 중저가형, 보급형 그쪽으로 많이 탑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격도 좀 싸고 생산도 좀 원활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짧게 가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했던 분이 삼성 LCDI 대표이사로 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한 11월 달에 코스모 신소재 방문했다가 갔거든요. 그 바위 엄청 큰 데 있는데. 그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대규모 얘기예요. 투자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업사들한테 출하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세 분의 동의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뒤에 특별한 포트 대결, 포트에 한 종목씩밖에 없어서 리뷰 안 해도 되죠. 좀 특이점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9시 네. 10분까지? 네, 네. 괜찮아요? 네. 예. 제작진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괜찮으세요? 예. 뒤에 리오프닝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리오프닝은 또 이가람 매니저님이 포트에 한 종목 꼭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거 그냥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은 또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좀 여쭤보고 한규수 매니저님 타이트하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한규수 매니저님?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었는데요. 대략 한 2년 5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2020년 9월이었고요. 2020년 9월이 어디냐면 여기쯤인데 이 구간에 이거 잘 보시면 이거 갑자기 급락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20%가 며칠 만에 급락이 나왔었던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불과 한 2년 반 정도 전이니까. 저 때 왜 내려갔었냐면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대회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배터리 파나소닉 거, LG 엔솔 거 막 갖다 쓰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수직 계열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는 우리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전기차에 넣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럼 만들면 어느 정도로 만들 거냐 1테라와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테라와트? 1테라와트시면 1000기가와트시를 얘기하는 거고 2020년 기준으로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셀 캐파가 컸던 회사가 100기가와트시 초중반이었거든요. 전 세계 1등이 100기가와트시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그거 10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갖다 말이 많았어요. 저거 무슨 또 허언증 이제 발동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통형,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원통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자체 배터리 얘기를 했었고 명 앵커가 말씀을 잘 해주신 대로 작년 한 3, 4분기쯤부터 이제 테슬라 4680 배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양산 적용이 이제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4680 배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나소닉 거긴 한데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865 배터리, 가운데 두 번째가 2170 배터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얘기 중인 4680 배터리입니다. 저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4680의 46은 그 밑에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80은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 4.6cm고 높이가 8cm인 대형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통형을 원래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차들은 다 파우치형 배터리를 써요. 하이엔드는 비싼 차들은. 그래서 비싼 차들 그 파우치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파우치형 원래 배터리가 비싸거든요. 그 대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랑 에너지 밀도를 높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같은 용량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넣었을 때 더 먼 주행 가는 거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우치형을 쓰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배터리 기술이 진보를 하다 보니까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막 400, 500km씩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야 굳이 이렇게 배터리 비싼 거 쓸 필요 있냐? 좀 박리담회식으로 좀 싸게 해가지고 배터리 가격을 좀 눌러보자. 좀 싼 것도 쓰고 싼 애들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원통형인데. 원통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원통 형태로 생겼다 보니까 뭐가 비효율이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배터리는 셀, 모듈, 팩 순서로 이제 조립이 됩니다. 셀 형태를 모듈로 여러 개를 모듈로 묶고 모듈을 여러 개로 묶으면 그게 팩이 되는 거고 팩이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셀이 이게 원통형을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원통을 이렇게 쭉 이게 붙여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남는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있고 남는 공간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에너지 밀도에서 로스가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그거 해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중간에 뜨는 공간이 생기니까 충격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모듈이나 팩이 이제 깨지는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물론 파우치형도 충격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벌집 형태로 보이시죠? 밑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허니콤 구조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원통형 배터리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저게 에너지 밀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거 남는 공간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고 지금 물리적으로 충격이 약하니까 그걸 해결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게 허니콤 구조예요. 저 꿀벌 그 이제 벌집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강성도 강해지고요. 강성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에서 로스도 없어집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걸 지금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차가 있다고 해서 휘발유차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해서 파우치형 배터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세그멘트가 다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전기차를 큰 틀에서 하나로 봤는데 최근에는 뭐 하이엔드, 미드엔드, 로우엔드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로우엔드에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CATL 거 쓰고요. 그리고 미드엔드에 보통 많이 쓰는 게 원통형 지금 얘기하는 테슬라 거 쓰고요. 하이엔드가 파우치형 쓰는데 큰 틀에서 그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 크는 건 맞는데 얘가 큰다고
파우치형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각형까지 있거든요. 각형은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는 앞으로도 길게 보면 계속 시장이 작아진다고 봐야 되고, SK온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파우치형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예. 삼성 SDI는 원래 원통형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통형 쓰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제너럴모터스 같은 회사들이 죽어도 파우치형 고집하던 회사인데 우리도 원통형 한번 써볼까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GM도. 그래서 GM까지 쓴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차세대는 원통형인가 보다 하면서 원통형 쪽으로 엔솔이랑 SK온까지 원통형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배터리 큰 틀 안에서 원통형 밸류체인이랑 파우치형 밸류체인이 종목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통형 종목들이 좀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원통형 얘기를 한 겁니다. 폐배터리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원통형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채팅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방송 보면은 뭐 재미도 있지만 얻어가는 지식도 많기 때문에 볼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님께서 오늘 와주셨네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냥 종목하고 한 10초만 사업 내용 한규수 매니저님 있나요? 성일하이텍이 하고 있죠. 성일하이텍 네, 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유럽 법인이랑 뭐 북미 법인 다 쪼개서 하려고 하는데 진행 중인 상태고, 그거를 하려면 또 유럽에서 환경 평가 같은 거 다 이제 통과해야 돼요. 예. 공장 같은 거 지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어떻게 처리할 거니 그 계획서 다 써서 내야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지도 보는데, 지금 유럽 법인이 그거 환경 평가에서 살짝 이게 속된 말로 빠꾸를 이게 살짝 지금 한 상태인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성일하이텍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하려고 하고 다 있다. 이제 돌비투자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최창준 매니저님 딱 종목만, 지금 만약 2월 달에 2차 전지 요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 한 종목, 엔솔 빼고. 왜 예전술 빼요? 뭐 2차 전지 다 얘기하면 다 엔솔. 저도 뭐 주식 뭐가 좋아요? 삼성전자 평생 들고 계세요. 이런 아니, 얘기하니까. 다 얘기해줬잖아요. 저번에 그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신소재. 얘기해줬잖아요. 코스모화학도 여기서 얘기해줬고. 코스모화학.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누워있을 때도. 지금 편안하게 지금 최고가가 71,000원인데 지금 65,00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수주 발표 안 했거든요. 나옵니다. 아,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밑에 달아주세요. 개인적인 아니, 의견이니까. 언제 나온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다. 나오죠.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한기수 매니저는 있어요? 2차 전지? 오늘 편입 종목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던 그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편입 종목이 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이가람 매니저님 2차 전지 본다면 한 종목 말씀해 주신다. 한 종목을 본다면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CC 스틸. 예, 이게 이제 원형캔,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으신 원형캔에서, 그 원형캔은 결국 많이 만들려면 도금 강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TCC 스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실적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종목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쉬는 감이 있었던 2차 전지 세 분 다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실제로 2월 달에 좀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리오프닝으로 가보죠. 자, 이게 뭐 동남아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일본 뭐 등등 해서 중국인 입국자 규제를 연이어서 빗장을 계속 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벌써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좀 리오프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남았는데 우리나라가 빗장 푼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자 들어온다, 리오프닝 2월 달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기수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시간 문제다. 오, 푼다고 합니까? 아직 안 풀었는데 예. 중국이 오늘 기준으로 한미일 3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단체 외국 여행, 자국민이죠, 중국 사람, 그걸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한미일은 안 풀었는데 그 안 푼 이유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결국에는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풀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자, 오른쪽에 최창주 매니저님. 해외여행 가자. 해외여행 가자. 비행기 타고. 항공주사요? 계속 얘기했어요. 제주항공.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제주항공 편안하게. 오늘도 갔고.
제주항공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말고 예. LCC가 유리한 점이 환율 좋고 유가 좋고 거기에다가 좋은 그런 항공도선 또 갖고 오고 그리고 LCC 항공사 중에서 가장 비행기 많고 예. 제주항공이죠.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포트 안에 리오프닝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안전총이에요? 이게 뭐예요? 안전빵. 입니다. 저게 빵입니까? 네, 빵이다 빵. 총 아니, 쏘는 저는 거니까 빵. 네. 사람이 무서운 거 이렇게 아니에요?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대고서 다리 속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림이라는데 아닌가요? 예, 원래는 안전해놓고 숫자 0 썼는데 예. 그건 잘 모르실까봐 아. 그냥 안전빵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림을 너무 저기 형이상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가람 매니저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빵을 그렸어도 되고 공을 썼어도 되는데 총을 그리면서 안전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분이서 배터리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리오프닝은 조금 더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2월 달에는 리오프닝, 1월 달에 좀 쉰 감이 있으니까 2월 달에는 간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2월 달은 최소한 크게는 가지 못하더라도 유일하게 버티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호. 이제 그 이유가 요거 좀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인 건데 요 기업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웨딩 관련 쪽도 있고 근데 뷰티 쪽이 있는데 뷰티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가 이제 웨딩 리빙 쪽인 겁니다. 결국은 화장품 사업 쪽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브랜드가 롬앤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아이섀도우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결국은 그냥 색조 화장품 관련 쪽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지금 해외 쪽 물량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출액도 이번에 좀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오늘 업종 뉴스 보시게 되면은 많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었고 대부분 지수가 약세인 가운데에서 2차 전지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갔던 중에 하나가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입국자들이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 눌렸던 이유가 원래는 1월 달 말 정도면 이제 풀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1월 달에 풀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밀려 내려왔는데 결국 이제 조기에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아무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예. 이거 말고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오나 아니면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똑같거든요. 보시면 요거 이 종목이랑 이제 클리오랑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색조 화장품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약간 플랫폼 쪽인 실리콘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이라고 해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도 지금 사실 올라간 다음에 눌리면 왔지만 크게 눌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결국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도 중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악재 때문에 약간 밀려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약간 바닥잡고 올리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약세로 가게 되면 결국 시장은 이슈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렇죠. 이슈 안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진짜 일정 잡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해제가 됐을 때 크게 업사이드가 열리는 종목군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증시가 약할 때입니다. 증시가 강할 때는 그냥 이런 저런 종목 다 올라가는 거고 테마도 많이 올라가는 건데 증시가 너무 약해버리면은 테마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밀리는 게 많고 이럴 때는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 기관들이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은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3월 달 되기 이전에 중국 입국자에 대한 해제가 될 거라서 결국은 지금 면세점들 보게 되면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건데 사후 면세점인 겁니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제가 명동 근처에 살아서 명동은 되게 자주 가는데 주도로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 신라 면세점이나 신세에 통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 상점에서 물건 산 다음에 텍스 펀드를 받는 게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 거라서 결국 얘네가 이번에 수익이 좀 잘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가다 막힌 것도 결국은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막힌 것도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게 2월 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초중순에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눌려지게 되면은 결국 2월 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라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종목을 골라봐라라고 하게 된다면 예. 리오프닝이 가장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 2월 달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럼 리오프닝. 사실 뭐 리오프닝 얘기를 해도 담으려 그러면 이 섹터도 많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가람 매니저가 생각하는 종목 딱 하나만 콕 집는다면 하나만 고르기는 좀 많이 어려워서 세 개를 빠르게 세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네, 화장품을 본다면은 아이 패밀리 SC가 가장 편안해 보여서 이것도 눌렸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내일 조금 눌려주게 된다면은 이것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걸 원하신다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우리 조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 만약에 내일 조금 눌려준다면 이 종목이 이제 글로벌에서 중국 입국자 해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글로벌 텍스프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후 면세점인 거라서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ABC 마트다. 예. 근데 가게 되면은 그 텍스 리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텍스를 리펀 받는 세금을 이제 환급받는? 환급받는 건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예. 텍스프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상장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참 특이한 거 많이 알고 계시네요. 관련돼서 화장품 두 종목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프리 요거 한 종목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종목만 정말 짧게 최창준 매니저님 제주항공 지금도 괜찮아요 위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작년 대비 올해 실적 무조건 좋아집니다. 작년에 적자가 대규모로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위치인데 뭐 겁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 저점을 보지 마시고요. 이 완전 밑에 저점 보지 마시고 이 정도가 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한 13,000원. 그리고 고점은 한 23,000원. 현재 위치는 딱 중간 가격이에요. 22,000원 고점, 저점 13,000원, 현재 주가 중간 부근.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어제 저녁 때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제주항공 얘기했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거 얘기했고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한경수 매니저님. 저도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예. 화장품은 색조 비중 높은 거 우리나라 또 이제 마스크 해제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움직인 게 아직 없어서 뭐 CNC 인터라든지 두 번째는 여행 모두 투어입니다. 모두 투어. 네,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요? 이상입니다. 모두 네. 투어랑 CNC 인터내셔널. 네, 맞습니다. 세 분 다 화장품을 어느 정도 좀 이게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카지노까지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갖다 붙였는데 최근에 말씀을 나오는 거 보면은 화장품 그리고 여행, 항공 중에서도 LCC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 이쪽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카지노는 손이 좀 안 나가요, 요새. 저만 그런가요? 제가 카지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안 해보고 또 자신 네, 없는 건 안 네, 하시죠. 저는 안 해봤으니까. 이거라면 좀 카지노? 빠졌어요? 카리조는 저는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했었어가지고 많이 파다에서 올라왔죠.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올라있어 안 건드리는데 굳이 건드린다면 롯데관광개발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들의 말씀의 전반적인 톤을 들어보면은 또 이게 어디가 시장의 관심의 중심이 돼 있냐 이거를 캐치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리오프닝 요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2월 달 아무래도 좀 경계감은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는 2차 전지 리오프닝 떨어지더라도 요 섹터들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이제 중순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월수팀과 화목팀 역시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중계석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똑똑똑
안녕하세요. 스치면 상한가의 임민소입니다. 특별한 포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2월 한 달간 개인 간의 대결 그리고 팀 간의 대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목표가를 터치했을 때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고요. 단 손절가는 단 한 번의 수정만 가능합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떤 결과 있었을지 수익률 격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까지는 월수팀이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화목팀이 다시 앞서 나가는 중입니다. 화목팀은 0.58% 그리고 월수팀은 마이너스 3.19%로 내려간 모습인데요. 수익률 격차 3.78% 벌어진 모습이네요. 개인 간의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달 1등이었던 최창준 매니저 다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위에는 최창준 매니저 자리하고 있고요. 2위에는 김준호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이호근 매니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균수 매니저의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뉴프렉스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2차 목표가로 8,4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월수팀과 화목팀, 한 팀은 마이너스 3%, 한 팀은 0.6% 플러스인데 사실 지금 포트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리뷰할 게 있으신 분들은 리뷰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새 종목 편입하는 그런 새로운 종목의 시간을 더 많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뷰할 거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세 분 중에서?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바이오 플러스, 이가람 매니저님은 비츠로셀, 한균수 매니저님은 뉴프렉스 이렇게 세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 채워 넣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부터 새로운 종목 편입 한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네. 일단은 한미글로벌이 건축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최근에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또 디디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 실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출액이 2020년도 2,700억 원에 이었는데 작년 3,7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년도 196억이었는데 작년에 308억 원.